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5월 20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즉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과 영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각 의과대학은 신속하게 학칙 개정 후 의대 증원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최근 해외 직구를 둘러싼 정부 정책에 값싼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향후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해외 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먼저 사과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이 공동 주최하는 AI 서울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개최됩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I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석 달이 된 전공의들에게 즉시 병원으로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복귀 시한을 8월로 해석하는 의료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부당한 법 해석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이탈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내년에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전문의 수련과 자격 인정 관련 규정에 따라 전공의 수련 기간 공백은 3개월을 넘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집단 행동이 시작된 지난 2월 19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즉시 돌아와야 내년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가나 휴직, 병가 등 근무지를 벗어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서류를 수련병원에 제출해 소명하면 됩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한 전공의 복귀 시한이 8월까지라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선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휴가나 휴직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라면 한 달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면제할 수 있지만 집단 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 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실질적으로 이탈한 개별 시점에 따라 복귀 시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을 떠난 전공의 만여 명 중 현장에 복귀한 이들은 600여 명. 정부는 전공의들이 돌아오는 길이 결코 막혀 있지 않다며 동료와 선후배 관계 때문에 주저할 수는 있지만 용기를 내어 환자 곁으로 복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 행동에 동참해 있다고 해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를 결정할 시점이라는 당부입니다. 개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병원으로 조속히 돌아와 수련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데 더해 주당 근로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입니다. 수련의 질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지원을 늘리고 수련 체계 개편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국진 기자, 지난주에 법원이요, 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잖아요. 그 뒤로 열린 첫 간담회인 거죠. 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전공의와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이 문제없다고 판단한 건데요.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 총장을 만났습니다. 간담회는 영상으로 진행됐는데요. 이 부총리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한 과제를 의료계와 함께 발굴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도 정부를 믿고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대 증원이 당장 올해 이슈부터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대학 측에서도 준비할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 부총리가 바로 이에 따른 준비를 대학 측에 요청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의대 증원을 위해서는 학교마다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각 대학 총장들에게 학칙 개정을 빠르게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학칙 개정은 행정적인 절차의 마지막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몇 개 대학들이 이걸 부결을 시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 학칙 개정을 위한 대학가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법원 판단 이후 의대 정원 확정을 위한 학칙 개정을 미뤄왔던 대학들도 신속하게 준비 과정에 돌입했습니다. 아주대와 인하대는 학칙 개정을 위한 내부 심의 절차를 마무리했고 현재 총장 공표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앞서 교수들 반발로 교무회의 단계에서 학칙 개정이 부결됐던 부산대와 경북대 역시 이번 주 중 교무회의를 다시 열어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다른 대학들 역시 이번 간담회 후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은 장관이 정한 사안인 만큼 학칙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학칙 개정까지 끝나고 나면 올해 시행되는 대입 전형도 변경이 돼야 될 텐데요. 교육부가 이 부분도 협의를 대학들과 진행을 하고 있나요? 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교협은 오는 24일 오후 2시 30분 제2차 대학입학전형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대 증원이 포함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심사하게 되는데요. 교육부는 심의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은 오는 5월 31일까지 무조건 수시 모집 요각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이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변경된 시행계획과 수시 모집 요강 공표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준비하고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가도 이에 맞춰 빠르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의대 입시 설명회를 재개하고 의대를 목표로 하는 반수생 특별반을 개설한다는 계획을 전한 상태입니다. 자, 행정적인 절차가 마무리가 된다고 해도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학가의 논란이 해소되는 게 다음 문제로 남거든요. 이주호 부총리가 이 의대 학생들에게 수업 현장 복귀를 다시 한번 호소했다고요. 네, 이 부총리는 법원에서도 의료 개혁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한 점을 강조했는데요. 의과대학 학생들은 수업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각 총장들은 학생들이 원활하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원격 수업 확대라든가 집중 이수제, 유연 학기제 도입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대학과 협력하여 학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육부는 또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최근 대학들 의견 수렴을 거쳐 1학기 한시적 유급 기준을 미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의사 국가시험 일정 연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태입니다.
네, 의대 증원이 행정적인 마무리 절차에 돌입했다는 소식 신국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신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의견 수렴 강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최근 해외 직구와 관련된 정부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과 불편이 커진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자 국가 인증 통합 마크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해외 직구를 차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고물가 시대에 값싼 해외 제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KC 인증을 받아야 해외 직구가 가능하도록 한 정부 방침이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송구합니다. 특히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해외 직구를 제한한다는 정부 방침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80개에 달하는 품목이 모두 직구가 금지된다고 잘못 알려져 혼선을 초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실장은 또 다른 정책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책 도입 전에 사전 검토를 강화하고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방식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대통령 지시에 따라 KC 인증 도입 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란 내각이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하고 차질 없는 국정 운영을 강조한 가운데 이란 헌법에 따라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이 선출될 전망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후 아제르바이잔 다즈마르 산악지대에서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라이시 이란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무장관 등 동승한 9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주에서 열린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타브리즈 정유 공장으로 이동하다 변을 당한 겁니다. 폭우와 안개 등 악천후가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란 내각은 현지 시각 20일 오전 라이시 대통령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명을 내고 지칠 줄 몰랐던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은 모하마드 모크베르 제1부통령이 맡게 되고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한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7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이슬람교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중동 정세가 경랑에 빠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가 내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주요 3개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영국에서 열렸던 AI 안전성 정상회의의 후속으로 AI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과 영국이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AI의 위험성과 안전에 초점을 맞춘 지난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AI가 기여할 긍정적인 측면을 포함해 균형 있는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새로운 디지털 그리고 AI 규범 정립 방안을 제안하면서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국제사회가 받아들여 근본 정상회의에 의제로 포함시키게 된 것입니다. 회의 첫날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G7 국가와 싱가포르, 호주 정상 등이 화상으로 정상회의를 진행합니다.
참가국 정상들은 특히 AI 안전성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AI 활용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합의문 채택을 추진합니다. 미래 세대에 지속 가능한 AI를 물려주기 위한 방향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논의 결과들은 정상 합의문에 포함되어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는 참여국 간의 문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튿날에는 장관 세션과 AI 글로벌 포럼이 함께 개최됩니다. AI 글로벌 포럼은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참석 당시 각국의 제안에 성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각국 정상은 물론 유엔과 EU, OECD 등 국제기구 수장과 삼성, 네이버, 구글, 메타, 오픈 AI 등 글로벌 기업이 초청됐습니다. 중국 측도 장관 세션에 참석해 AI 규범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할 거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I 선도국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AI G3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지난 3월 이후 약 한 달 반 만에 다시 시작된 민생토론회. 국민과 소통한다는 취지는 그대로지만 토론회 방식에서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민생토론회 시즌2는 현장과 수요자에 보다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찾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시즌2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3월 26일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입니다.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합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5번째 민생토론회는 과거보다 형식이 간소화됐습니다. 국민 의례 없이 윤 대통령이 모두 발언으로 바로 토론회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말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다시 민생토론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됐습니다. 모두 발언 이후 이어지던 부처 보고 대신 국민이 바로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명절 휴가비나 임금 복지 같은 것은 정규직과 달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사실 임금 체불이 정말 엄청나게 그리고 빈번하게 또 어마어마하게 특히 PF 사업 구조의 사업의 경우에는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저희 배달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많은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목소리를 들은 윤 대통령은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주무부처에 일일이 개선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증권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소위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막기 위해서 민생토론회 시즌2는 시즌1에서 챙기지 못했던 민생 과제를 다룹니다.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현장 수요자에 더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시즌1에서 가지 못했던 광주, 제주 등 새로운 지역도 찾을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 3년차는 민생과 대국민 소통을 중심에 둘 것이라며 민생 소통 플랫폼인 민생토론회를 적극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리고 이륜차 번호판의 글자 크기를 키워 불법 운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최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 전년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 정부가 보행자와 고령자의 안전, 화물차와 이륜차의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신호등을 확대합니다. 뒤에 보이는 이 신호등이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이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까지 확대 설치됩니다. 대형 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 장치를 부착하는 시범 사업도 추진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보도, 방호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 주민 보호 구간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합니다.
한편 화물차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된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나 제동장치 등 점검을 받도록 하고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합니다. 또한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번호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이고 후면 번호판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합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시행합니다. 음주운전으로 5년 이내 2회 단속된 사람은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울러 고령자의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위해 운전 능력 평가 도입을 검토합니다. 먼저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금년 버스, 택시 운수 종사자의 운전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격유지 검사 판정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AI 영상인식 기반으로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감지하는 안전운전 분석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안전운행의 방해 요인을 단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KTV 최다희입니다. 올해 상반기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훈련은 풍수해, 지진 등 자연 재난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는데요. 실제 재난 상황을 방불케 한 훈련 현장을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찾아와 휴식을 취하는 도심 속 휴양림에 산사태가 발생한 걸 가정한 상황.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고 소방관이 출동해 야영객을 피신시킵니다. 산사태로 송전탑이 넘어져 산불이 발생하고 불이 숙박시설로 옮겨붙어 이용객이 지붕으로 대피한 상황. 신고 접수 4분 만에 소방 사다리차가 출동해 불을 끄고 불 속에 갇힌 사람을 구조해냅니다. 실제 상황처럼 이뤄진 이번 훈련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 안전한국훈련은 주요 재난 유형별로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고려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이번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안전훈련의 경우에는 풍수에 든 자연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풍수에 대비해 초점이 맞춰진 만큼 최근 3년간 호우와 태풍으로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됐던 지자체는 주민 대피가 포함된 풍수의 훈련이 의무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훈련을 진행하는 88개 기관 중 59개 기관이 풍수의 대비 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상반기 훈련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하천과 저수지 범람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대응 훈련을 비롯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차도 통제와 주택가 물막이판 설치 훈련이 진행됩니다. 또 17개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도로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와 지진 등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지진 해일 가스 누출 사고에 대비합니다.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훈련 중앙평가단을 훈련 기관별로 파견해 훈련 수준을 평가하고 기관별로 세부 평가 내용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과 훈련 참여자에게는 표창과 포상금을 수여하고 미흡한 기관에는 민간 전문가를 파견해 올해 훈련 결과와 내년도 훈련 기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자문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연 4.5%라는 고금리 혜택에다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돼서 호응이 높은데요. 이와 함께 청년들이 주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 어떤 게 있는지 김유리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일반 청약 통장보다 금리가 1.7% 높은 최대 연 4.5% 우대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 통장. 1년간 저축 가입 시 2%대 구입자금 대출도 결혼, 출산, 추가 출산, 생애 3단계에 걸쳐 지원합니다. 이자 소득 비과세에 소득 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9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지난 21일 출시 이후 이달 16일까지 105만 명이 가입했습니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자격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여야 가입이 가능했던 걸 무주택자이면 가입 가능하도록 해서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과 같이 사는 청년들도 가입할 수 있게 했고요. 가입 자격이 되는 소득 요건을 기존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청년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그중 하나입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했으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1주택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5억까지 소득 대출 만기별로 1.2%에서 3.3% 금리로 대출을 제공합니다. 주거비 지원도 이뤄집니다. 저소득, 무주택, 독립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월세를 지원합니다.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즉 월 최대 20만 원씩 매월 분할 가능합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비 경감을 돕고 청년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들도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되돌려주는 K패스가 출시 20일 만에 이용자 1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K패스를 통해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비율로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에 적용되며 K패스 전용 카드 발급 후 회원 가입만 하면 추가 절차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절기 홍수 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올봄 댐 유역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40%가 늘었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근로자의 폭염 대비 건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영우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대남기구인 통일전선부가 노동당 중앙위 19구로 이름을 바꾸고 심리전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이후 북한은 이국가론을 주장하는 등 통일 지우기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름은 바꿨지만 북한의 대남 전략 기본 노선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일부 기능의 변화가 있더라도 한국에 대한 적화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K 콘텐츠의 원천에는 한국 문학이 있습니다. 우리 문학의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립한국문학관이 개관을 위한 첫 삽을 떴는데요. 김찬규 기자가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국립한국문학관 건립의 시작을 알리는 착공식. 2019년 문학관 건립 추진을 시작한 지 5년 만입니다. 오랜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문학이 일취월장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우리 국립한국문학관이 꼭 되도록 기대도 하고, 한국문학 자료가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한 문학관 건립은 문학계 수건 사업으로 꼽혀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공터에는 2026년 하반기 한국문학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문학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연면적 15,000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에는 문학관이 수집한 약 12만 점의 소장 자료가 머물 수장고와 전시관이 마련됩니다. 과거부터 미래까지 아우르는 한국 문학사를 보여준다는 설명입니다. 그동안 멸실되어가는 한국문학 자료를 정성껏 수집 보존하였으며 약 12만 점의 문학 자료를 보유하여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문학관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가로로 긴 형태의 건축물에는 한국문학의 가치가 녹아 있습니다. 한국문학의 특징은 민중지향과 평등을 지향하는
문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적으로 수평성을 강조하고 민중을 위한 공공성을 강조하며 전체적으로 한 마을의 분위기를 갖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신명과 해악을 보여주는 마당극의 특징도 반영됐습니다. 북한산을 향해 트인 문학관과 정원과 마당 등 외부 공간에서 자연의 멋과 풍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개관까지 남은 기간은 2년. 국립한국문학관은 전문 자문단과 함께 전시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개관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돼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된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서훈입니다. 오늘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충청 이남은 구름 많았는데요. 내일 새벽에서 아침 사이 하늘이 개면서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전국 공기질은 계속해서 양호하겠습니다.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서울의 경우 내일 아침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겠지만 한낮에는 27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지만 그래도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16도, 대전 15도, 춘천 14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인천 24도, 서울과 수원 27도, 청주와 대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속초 12도, 강릉 13도입니다. 낮에는 울진 18도, 속초와 강릉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 15도, 대구 14도, 제주는 16도로 아침을 맞이합니다. 낮 기온은 광주 28도, 부산 22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 대체로 맑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합니다. 당분간 전국이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출산율이 급감하는 흐름과 달리 국내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의 수는 꾸준히 늘어서 2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입니다. 매년 5월 20일은 다문화의 가치를 되새기는 세계인의 날인데요. 혹여 우리에게 아직도 다름을 틀림으로 여기는 시선이 남아있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